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주영입니다. 자, 벌써 우리 5주차까지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인사행정의 절반 이상 수업을 쭉 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정리가 좀 되셨어요? 리더십도 되게 중요하고 상장의 조직 관리로도 중요하지만 인사행정의 같은 경우에는 외울 게 워낙 많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막상 차근차근 정리를 하다 보면 괜찮거든요. 그거 한번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첫 번째 9일날 수업, 9일차 수업에서 진행했던 리더십 이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리더십은 특성론, 행태론, 상황론, 신속성론 이렇게 네 가지의 범주로 구분이 되죠. 그중에 특성론은 인간이 타고 태어난 속성, 자질, 위인론. 그래서 보편적인 자질을 규명하는 것도 어렵고 환경적인 요인을 너무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받아서 그닥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활발하게 진행된 연구는 행태론이죠. 리더의 자질보다는 밖으로 보여지는 행태에 초점을 두고요. 아이오와 대학의 권위, 민주, 방임. 오하이오 대학의 배려와 구조 설정, 그 다음 미시간 대학에서 직무 중심과 부하 중심의 행동으로 구분했다라는 거 요거 아실 거고요. 이 연구들 전체를 정리했던 끝판왕이 바로 블레이크와 머튼입니다. 그래서 블레이크 머튼은 과업과 인간 모두를 중시하는 단합형 팀형을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의 형태로 보았다. 기억하시죠? 아이오와 대학은 민주형, 오하이오 대학은 배려와 구조 설정 두 가지 모두, 미시간 대학은 부하 중심의 행동을 효과적인 리더십의 행태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줍시다. 자, 넘어갈게요. 상황론은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상황 변수 보시는 거라고 했어요. 효율적인 리더의 행태는 상황 유형별로 달라진다. 피들러의 상황 적응 모형에서 상황 변수는 리, 직, 과라고 얘기했고요. 상황이 리더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경우라고 한다면 과업지향, 애매하다고 하면 인간지향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리더십을 관계지향과 과업지향 두 개로 구분했고요. 커와 점이어는 다 외우시려고 하지 말라고 했죠. 대체물은 리더십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 중화물은 리더십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우스 에반스의 경로 목표 모형은 좀 복잡하다고 했어요. 리더의 행동을 무려 네 가지의 형태로 그 다음 상황 변수를 두 가지로 설명한 다음에 리더십과 상황 변수가 만나면 부하의 기대, VIE라는 매개 변수가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성과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다 보시는 건 좀 어렵고요. 저는 상황 변수 외우시라고 얘기를 했죠. 부하의 특성과 과업의 환경이란 두 가지의 상황 변수 외우자고 했고 허쉬와 블렌차드 3차원 모형입니다. 이름이 부하의 성숙도라는 상황 변수 딱 하나. 그래서 부하의 성숙도가 커짐에 따라 지, 설, 참, 위 이렇게 네 가지의 형태로 리더십이 변동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상황론 전체적인 내용들은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가장 마지막 출제가 많이 되는 게 바로 변혁적 리더십이죠.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 영감,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카영지계였습니다. 그래서 카영지계, 카리스마, 리더의 특출난 성격이나 능력, 그래서 부하들이 느끼는 준거의 정도, 이게 리더십의 카리스마였고요. 그 다음 영감, 비전을 제시하고 공유하는 거, 지적 자극, 창조적 관점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얻도록 해주는 거, 개별적 배려들, 이런 것들이 특징이었고요. 거래적 리더십과 항상 대비해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부하의 재량권 강조하고 있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이론까지 다 정리했고요. 그 다음 봤던 게 바로 조직 관리 기법, 목표 관리. 아시겠지만 MBO,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 이 오브젝티브를 개인별로 설정하고 개인별로 보상해주는 상향식의 조직 관리 기법이고요. OD, 조직 전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방법, 하향식의 접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정말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총체적 품질 관리, 총체적 품질, 고객 만족이라는 걸 기준으로 두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총체적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자 제도. 그래서 산출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 통제의 기법을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미리미리 사전에 설정되어진 조직의 기본적인 어떤 수준, 요걸 가지고요. 총체적으로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핵심이 되는 게 얘도 상향이었죠. 팀 중심의 목적, 팀 중심의 보상 이런 것들을 설정하기 때문에 얘도 바텀업의 방식인데 그 전에 있었던 MBO가 약간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바텀업의 방식이었다면 지금 보시는 총체적 품질 관리는 팀을 중심으로 하는 바텀업의 방식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총체적 품질 관리 보고요. 그 다음이 균형 성과표. 조직의 비전이나 목표 전략을 통해서 도출된 성과 지표의 집합체. 이게 균형 성과표였고요.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의 네 가지의 관점이 가장 중시가 됩니다. 위계적이고 하향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고요. 추상성이 높은 비전에서 구체적인 성과 지표로 지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표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보게 되면 탑다운의 형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크게 네 가지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재무 관점이 전통적인 후행 지표, 고객 관점이 정부가 중시하는 지표로서 고객의 만족도나 정책의 순응도 등을 설명하게 되는 관점이었고요.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적법한 절차는 잘 지켜지고 있느냐,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어떠냐, 정보는 잘 공개가 되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 학습 및 성장 관점, 미래적 관점의 전형적인 선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들을 통합시켜서 기존의 성과 관리 한계, 재무지표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던 성과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게 바로 균형 성과표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역관주의부터 우리 인사행정제도 가면 역관주의는 정당의 충성도와 공헌도 아시죠? 행정의 민주성, 관료의 대응성, 정치적 책임성 강화됩니다. 하지만 안정성 떨어지고요. 행정의 전문성 저하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죠. 이 역관주의 다음에 역관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적주의. 영국은 추밀원 영을 통해 미국은 펜들턴법을 통해 실적주의가 등장을 했고요.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이나 적성에 기초한 실적을 임용의 기준으로 삼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인사행정의 소극화, 형식화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실적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한계가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이 제약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 실적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 관료제가 또 등장을 하게 되죠. 직업공무원제도 얘기해 봅시다. 젊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해서 일생 동안 근무하도록 해주는 제도. 직업공무원제 핵심은 젊어야 되고요. 그래서 인사에 있어서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젊어야 되고 이들이 평생 공직자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직업공무원제가 만들어지려면 계급제, 폐쇄형, 일반 행정과 주의 세 가지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하고 행정의 전문성은 좀 약화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안 잘리니까 행정의 안정성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죠. 자, 직업공무원제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대표를 뽑으면 이 소극적인 대표가 결국 적극적 대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래서 소극적 대표성과 적극적 대표성. 이게 제가 지금 대표 관료제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 관료제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이 함께 참여해서 관료에 있어서 민주화를 기여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실적주의가 훼손될 수 있고 역차별이 초래될 수 있다는 그런 한계점들이 있다는 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중간에 이 영상이 지금 조금 멈추는 느낌이 있는데 멈추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 관료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11차 내용 들어가기 전에 중앙인사행정기관. 네, 요거 들어갔죠? 중앙인사행정기관은 보통 독립합의형과 비독립 단독형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현재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비독립 합의 단독형의 인사혁신처. 미국이 펜들턴법 시기의 연방인사위원회가 독립합의형이었고, 우리나라의 중앙인사위원회, 아시겠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에 폐지가 되었었던 중앙인사위원회, 여기가 비독립 합의형의 인사위원회였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마지막, 최근에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목표나 성과 중심의 인적자원 관리로 성과주의 인적자원 관리, 이게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고요. 장기적 관점의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직급 파괴, 역량에 의한 승직, 조기 퇴직이나 전직을 활성화시키면서 인사 업무 책임자가 조직의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혁신처가 인사기구가 비독립 단독형으로 있는 게 유리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가 9일차 수업까지 다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11차 수업에서 제가 여러 가지 계급제부터 교육 훈련까지를 했습니다. 계급제 얘기할 때 공무원의 자격과 능력 기준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신분이 기준이었던 얘기들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기준으로 신분이 섞이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공직 체계의 틀.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했고 주로 일반 행정가의 양성, 직업 공무원제의 확립, 공무원의 유대의식이 크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행정의 전문성 저해되고 한정된 계급 범위에서만 승진이 가능한 데다가
종류를 보고 뽑지 않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적임자의 임용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직위분류제. 내용이 참 많습니다. 직위분류제는 직위분류제의 개념이나 도입 배경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입 배경의 과학적 관리론, 실적주의, 보수의 형평성 요구를 통한 직무급 체계가 만들어진 거 다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 직위분류제의 구성 요소. 제가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냐면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종류, 난도와 책임. 그래서 제가 공직 이렇게 분류한 다음에 이게 하나하나가 난도와 책임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여기가 종류라고 얘기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직위는 한 사람, 직급은 여기가 직급이죠. 지금 보시는 여기 수직적, 수평적 완전히 일치하는 데가 직급. 그 다음 직렬, 직류, 직군은 함께. 직렬을 중심으로 직렬보다 작으면 직류, 동일한 직렬 내에서 직렬보다 크면 직군입니다. 직렬의 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등급은 정말 여기 있는 이 등급을 설명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종류의 개념과 난도 책임의 개념이 정말 중요한데 지금 보시는 여기가 직렬과 직류와 직군 여기 세 가지가 종류 개념이고 그 다음 지금 종류 어디죠? 종류 여기요. 여기 직렬, 직류, 직군 여기가 종류 개념이고 그 다음 여기가 등급. 종류와 등급 같이 섞어주게 되면 그게 직급. 그래서 직위분류를 분류해줘야죠. 직무 조사를 하고 직무 분석을 통해 종류를 구분하고 직무 평가를 통해 직무의 상대적 가치, 난도와 책임을 구분하는 작업이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 난도와 책임을 구분하기 위한 직무 평가. 여기 서분점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직무평가의 내용들을 되게 잘 봐주셔야 합니다.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법 이 네 가지의 방법이 직무평가의 방법이고 서분 여기가 비계량, 그 다음 점요 여기가 계량, 그리고 중간에 있는 두 가지 분류법과 점수법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절대평가의 방법이 된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분류법의 등급 기준표, 점수법의 직무평가 기준표, 요거 기억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요소비교법 할 때 기준 직무, 기준 직무라고 써놨지만 영어로 key, job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그래서 특징 설명할 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계급제는 사람 중심,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 계급제는 인사 배치가 탄력적이고 직위분류제 비탄력적입니다. 일반 행정과 그다음 전문 행정과 신분 보장이 얘는 약하고 얘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급제의 직위분류제가 도입되어 있는 형태고 만약에 계급제를 쓰면 임용은 폐쇄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직위분류제를 쓰면 임용이 개방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항상 계급제 직위분류제와 함께 폐쇄형, 개방형 인사제도까지 같이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 다음 넘어가면 우리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분류에 대한 얘기했고요.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분류하는 기준은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입니다.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가 적용이 되면 그게 일반직 공무원, 네, 이게 경력직 공무원이고요. 경력직 공무원은 다시 일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가 되고요. 특수한 업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 경력관이 특이하게도 일반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은 100% 일반직 공무원은 아니지만 주로 일반직 공무원들이 많이 임용이 됩니다. 일반직의 특정직과 별정직의 일부도 지금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구분이 되죠. 정무직, 별정직 나중에 다 외워주셔야 되는 내용들인데 일단은 구분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고위공무원단 들어가죠. 고위공무원단 개념, 범위, 소속, 구성, 과정, 특징까지요.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사실 범위,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에 해당하는 1, 3급 공무원들 그들의 직무 중심으로 현재 지금 고위공무원단 운영하고 있고요. 고위공무원단 구성은 개방형직이 20%, 공모직이 30%, 기관 자율직위가 50% 되는 것 알고 계실 거예요. 과정, 교육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먼저 실시한 다음에 역량 평가해서 고위공무원단 진입하게 되고요.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인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들이 고위직에 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늘려주기 위해 그래서 민간과 경쟁하는 개방형직위를 별도로 두게 되고요. 고위직 부처의 공무원들이 부처들이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도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시험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시험은 타당도와 신뢰도, 임용시험입니다. 외부적인 임용을 위한 임용시험. 그래서 기준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세 가지로 타당도 나뉘고요. 시험이 측정하려고 하는 걸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해내냐가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기준 타당도가 가장 핵심이죠. 시험 성적과 직무 수행 능력, 이게 부합되는 정도를 보는 거고요. 내용 타당도는 내용이 진짜 시험 내용이 직무 요소에 대한 것인지, 그리고 이론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타당도 정리할 수 있고, 신뢰도는 일관성 있는 특정. 그래서 동질이요. 재분시험, 반분법 등의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내부적인 임용 들어가죠. 수직적인 이동과 수평적 이동, 휴직이나 퇴직, 승진, 강임, 전보, 전직, 겸임, 파견, 전입, 전출, 직위 해제, 휴직, 복직, 퇴직, 특히 강제퇴직의 정년퇴직, 직권면직, 당연퇴직, 그 다음 징계에 의한 퇴직들이 있다라는 거 제가 계속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 내부 임용은 항상 징계랑 같이 가주셔야 돼요. 경징계와 중징계. 아시겠지만 경징계는 밖으로 티가 안 나고요. 중징계는 밖으로 티가 납니다. 여기는 신분도 유지하고 직위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여기는 신분 유지하던데 직위는 할 수가 없고요. 여기는 신분, 직위 모두 박탈입니다. 그래서 견책, 훈계하고 회계예요. 6개월 승급 정지고요. 감봉은 1개월에서 3개월 이하, 보수의 3분의 1입니다. 1년간 승급 정지입니다. 정직도 1개월, 3개월 이하예요. 신분 보유하지만 직무 종사 못하고 그때의 보수는 전액 감하게 됩니다. 1년 6개월 승급 정지. 강등도 마찬가지로 1년 6개월 승급 정지인데 직급을 하나 내리게 되는 형태가 되고요. 해임은 3년 동안 공무원 임용 불가, 파면은 5년 동안 임용 불가입니다. 해임은 연금에 불이익이 없지만 파면은 퇴직연금의 2분의 1 절반이 삭감되게 된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하죠. 자, 그 다음 신분보정을 위한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얘기했는데 소청심사랑 고충심사 두 개 다 봐주셔야 합니다. 소청심사는 아시겠지만 인사상의 불이익 이런 것들에 대해 소청심사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고요. 이 소청심사에 대한 내용이 결국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 위원회의 결정이 처근청의 행위를 기속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할 거고요. 사실 이런 것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지만 신분보장의 소청심사제도가 무엇인지 아셔야 되고 교육훈련. 제가 교육훈련하면서 이번에 되게 강조했던 게 액션 러닝, 그다음 감수성 훈련 두 가지 많이 강조했고요. 여기에 플러스 시켜서 우리 역량을 개발하는 교육 훈련도 문제를 통해서 좀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우리 5주차, 9일차 수업과 10일차 수업까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인사행정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인사행정 정리하고 다음 주에 저희 6주차에서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해 재무의 내용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번 열심히 잘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습복습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은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다시 금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수업에서 만날게요.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예요. 우리 내일 아침에도 오늘 수업에서도 봅시다. 안녕.